단기 대상관계 부부 치료에서도 본래 대상관계 치료에서는 솔루션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신분석, 역동 이런 치료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성찰하기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행동의 변화는 그 내담자들 몫이잖아요. 근데 단기 대상관계 부부 치료에는 5가지 단계를 얘기하면서 나머지 5번째가 어떤 대안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것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역동이라는 개념이 애착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애착이론에서는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 어떻게 각인되느냐, 암호화, 우리 내면에 암호화, 부호화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대상이 바뀌어도 그런 식으로 내적인 작동 모델이 다시 작동을 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동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의 초기 양육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학적으로 우리한테 각인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상황이나 대상하고 관계없이 역동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재현하더라. 이런 것들이 역동 상담이죠. 대상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이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초기의 양육 상태가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서 이후의 관계에, 그러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의 관계가 현재 관계에서 어떻게 재현되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알아차림과 동시에 결국은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 변화의 오리엔테이션이 가잖아요. 또 이러네, 또 이러네, 또 이러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변화를 찾아가는 건데, 그 변화를 찾아가는 과정까지가 단기 대상관계 부부치료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무줄 옮겨 끼기, 뭐 이렇게 손가락 각치기, 이런 식이 말하자면 그 똑같은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순간, 코드월스, 지금 이게 하나의 코드잖아요. 이렇게 하는 코드로 암시해주잖아. 지금 바뀌어야 돼. 생각을 전환해야 돼. 이전대로 바로 행동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스탑 사인처럼 코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월스라는 거를 서로가 공유하는 거. 그게 이제 5번째 단계 단기 대상관계 부부치료에서 5번째 단계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가 똑같은 갈등들이 재현되고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들을 서로가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나 혼자 브레이크 건다고 해갖고 상대방이 이전에 억눌린 거 10개 갖고 지금 뭔가가 클릭되는 거 하나 갖고 15개를 폭발시키면 내 혼자 한다래도 또다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공동의 코드월스, 지금 당신하고 나 사이에 뭔가가 또 신혼초의 갈등이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는 게 이제 대상관계 부부치료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되는데 알아차리고 빈도가 줄고 강도가 줄고 이러는 게 결국은 정신화잖아요. 탐색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게 정신화잖아. 그 정신화가 됐을 때, 또다시 재발되네? 할 때 고무줄을 딱 한 사람이 바꿔 키면, 우리 지금 또 재현되는구나. 이렇게 공유되는 코드월스를 만들자. 이게 대성관계 부부치료에서 5번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공유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고무줄 이렇게 바꿔 낄 때는 내가 이전에 우리의 갈등 상황이 또 재현된다고 느껴서야, 이럴 때 우린 좀 포즈를 두고 잠깐 스탑하자,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같이 공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여러 가지 비타민 각종 약들을 다 털어 넣는데 어떤 것들이 효능이 있어갖고 이게 작용을 했냐라는 것처럼 지금 증거 기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어, 아이 무브먼트 하는 거, 뭐 노출 치료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애착 기반 정신화의
편견해갖고 글로 편향돼서 이 챕터를 쓰고 있다. 라면서 각종 처치법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는 뭐 변주법적 치료에도 뭐 어떤 도움이 있지만 그래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 애착 관계에서 치료하는 것들은 많이 어, 취약하다. 뭐 이거는 이래서 취약하다. 취약하다기보다도 이것들의 효능을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애착 정신화를 할 때 보다 더 포괄적으로 관계 속에서 치유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선호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뭐 노출 치료, 집중 노출 치료, 전이 초점 치료 여러 가지를 다 늘어놓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나는 애착 정신화 치료에 편향되어 있다. 내가 객관적이지 못해진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들을 가장 선호한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쭉 설명들을 했죠. 여기서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액팅아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쟤 왜 저래? 쟤는 이유도 없이 발작하네. 난데없이 쓸데없이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쓸데없이 괜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화의 결렬하는 거죠. 난데없이 쓸데없이 괜히가 아니라 저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지? 왜 저러지? 라고 탐색을 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그게 바로 정신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그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인태 어머니와 인태 얘기를 할 때 쟤는 난데없이 쓸데없이 발작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작을 한다는 게는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고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담아주거나 프로세스 이거를 처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힘에 겨울 때 취약할 때 나는 이거가 아니라 이걸 원해요 하는데 A가 아니라 B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는 B를 얘기한 게 아니라 A가 아니라고요 하고 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작을 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나의 내적 작동 모델이 작동을 시작하죠. 활성화가 되죠. 아, 얘가 나를 무시해?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우습게 봐? 뭐 이렇게 작동 모델이 작동을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SOS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취급당하는 게 싫어요. 뭐 나를 좀 봐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나를 놀아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당신 이러면 이제 나는 당신하고 안 살아. 집에서 나가. 내가 나가든지. 근데 진짜 나갈 사람 말없이 집 사고 나가요. 근데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그러는 거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사람 말없이 나가.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멍멍이들이 짖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SOS. 이해해달라 그러는데 왜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난데없이 발작하는 걸로 보이냐면 자기한테는 소통이 안 되니까 강도를 높이다 좀 더 자극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기엔 발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작으로 보일 정도로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신화가 되는 거다. 그 메타 메시지를 탐색하고 이해하면 정신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인태가 놀이치료랑 이런저런 거를 해서 인태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인태 어머니가 인태의 SOS를 소통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신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인태의 놀이치료도 시너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앨런하고 같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놀이치료, 노출치료, 초점치료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화라는 게 기반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정신화라는 게 이해한다.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내가 이해가 돼. 이게 정신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132쪽에서도 이제 자주 132쪽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착 외상이라는 거 안에 불안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경계성 장애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복합적 외상 증후군이라고 볼 때 우리가 애착 기반 상담 정신화를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그물망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물망 안에 다 들어오고 이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공황장애 같은 거 노출 치료라든가 이렇게 그 증상 특이적인 기법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기반으로 할 때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애착 기반 정신화라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돼야 장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제 이게 요번 챕터 얘기예요. 수많은 기법들을 다 설명하고, 음, 어, 제가 미쳐서 나를 죽이는구나. 쟤 때문에 내가 네 명에 못 살아.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 그때 제가 오죽하면 나한테 저렇게 미친 놈처럼 퍼부을까? 얼마나 제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자기가 출구가 없이 느껴지면 나한테 저런 조난 신호를 보낼까? 라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험의 한가운데 있지 말고 한 발짝 빠져나와서 보자. 근데 우리가 이 뭔가가 지금 서로 발작 상태에서 맞물렸을 때 그 경험에서 한 발짝 빠져나오기가 쉽냐고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자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 소용돌이에 또 말리고 아, 공부한 거라는 게 우리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내가 또 말렸네? 이러면 회복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중내 산내 불면증에 걸려서 막 서로 물고 뜯으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용돌이에 이제 공부했으니까 아니 휘말려가 아니라 휘말렸는데 바로 탄력을 받아서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해져.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했다 해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체스카의 6개 변화의 그 리볼빙 도 안에 보면 퇴행도 변화 일종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다시 탄력받아 일어나고 우리의 취약성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썼어요. 아이고 엄마가 한숨을 쉬는 순간 그 인태는 아 내가 또 엄마 눈에 못마땅한 애구나. 자기 수치심 자기 아유 또 엄마가 나를 방임하는구나. 이제 나를 이뻐하지 않는구나. 자기 유기감, 자기 배반감, 자기 폄하감 이런 게 들으면서 그런 정서가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까 같은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발작적인 문제 행동. 그러면 발작적인 문제 행동을 하면 다시 엄마의 한숨은 더 커지고 아이의 정서는 수치감,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얘는 문제 행동을 또 하고 이래갖고 서로가 서로를 편집적인 악순환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엄마부터가 이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탐색을 하고 이 과정을 이 과정을 내가 처리를 하면서 이 과정을 내가 담아줄 수 있으면 컨테이닝 할 수 있으면 한숨도 줄고 이해의 눈으로 보는 순간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가 자극되지 않고 부정적인 정서가 자극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 이게 정신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게 꼭 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혹은 내가 자녀한테 내가 뭔가가 발동이 걸렸을 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목소리인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밀히 귀를 기울이는 게 너한테만 면밀히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면밀히 귀를 기울여서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정서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나는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외도한 남편? 나는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떨쳐버려지지가 않아요. 떨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의심이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나오는데 변증법적 행동 치료가 나오잖아요. 변증법이라는 거는 정반합으로 계속 변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역설이 뭐냐면 수용을 해라. 의심하지 마. 자꾸 캐묻지 마. 이런 게 다 유혹이야. 이걸 다 떨쳐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또 의심이 드네. 내가 자꾸 캐묻네. 이거를 받아들이면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난다. 수용과 변화. 직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게 변증법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떨쳐내려고 하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몰입하게 되고, 의심에 몰입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또 거짓말 시키는 거야. 떨쳐내려면 떨쳐낼수록 거기에 몰입할 수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떨쳐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 또 의심하는구나. 또 불안해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편안이 찾아지는 거죠. 그게 변증법의 역설이에요. 수용.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 마치 너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수용을 한다는 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직면하는 거잖아요. 직면하면서 알아차리게 되면서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수용과 직면과 변화라는 변증법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변증법적.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챕터 우리 4번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애착 기반 정신화 심리치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요번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증거 기반 치료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애착 정신화라는 큰 그물망 안에, 큰 우산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정신화가 가능하면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담아주게 되니까 아이는 담기기 때문에 엄마를 담아줄 수 있어서 인태도 어느 정도 홀딩하고 타협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어요? 엄마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또 우리 주제곡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제곡이 뭐예요? 너나 잘하. 아니 나나 너나 잘. 잘해라가 아니라 나나 잘하자. 너나 잘해라가 아니라 나나 잘하자. 예. 그래서 네. 내가 정서를 민감하게, 은밀히 들어주면, 민감하게 들어주면, 그러면 들어주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해받은 경험이 들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이 가능해진다. 네. 그래서, 자살 충동. 이분이 이제 이분이 혼란 애착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이 혼란 애착 유형의 이 민들레 꽃씨의 발원지를 날아가서 찾아보니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빠, 지켜줄 수 없는 힘없는 엄마,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좌절감, 불정적인 삶의 전략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투비 우울할 수밖에 없는 밸리데이션이잖아요. 이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나 우울해서 이렇게 벗어나야 돼 하면은 굉장히 힘든데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나를 타당화, 밸리데이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거기서 출발하는 게 수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도 상담에서 이제 연착륙을 하다 보면 연착륙을 하려고 만남, 그러니까 affairs의 만남과 강도를 줄여나가다 보면 이쪽 아내 입장에서는 뭐 물론 남편만 외도하는 게 아니지만 거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럴 경우에 배신감을 계속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자살 시도 무슨 여기서 말하는 어 외도가 아니래도 이렇게 발작하는 여자는 더 이상 못 살아.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게 난리 나면 물론 안 되지만 자해소동이나 자살소동이나 난리 나면 안 되지만 아까처럼 인태의 발작을 쟤는 진짜 같이 이 부부간의 한쪽의 발작은 진짜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라 하고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화, 밸리데이션, 어퍼메이션 여기서 책에도 나오죠 이번에 밸리데이션, 어퍼메이션, 케어링 이런 게 다 자기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 긍정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을 인정해주고 그럴 때 수용받는 기분이 들고 자기의 응징력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의 응징력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착 외상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애착 외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정서적인 것들이 수용이 안 될 때는 인지적인 것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이게 변연계 어떤 해마 뭐 이런 뇌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야기들이 다 파편화돼 있죠.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이 파편화돼 있는데 애착 정신화를 통해서 본인이 수용되면 수용될수록 이 파편화된 이야기들이 응집성을 갖고 일관성 있는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거대한 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고 앉아서 네 얘기를 일관성 있게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 얘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파편화된 프래그멘티드 된 자기의 이야기들을 일관성 있는 자서전적인 이야기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억압되고 수용받지 못하고 이렇게 타당화,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담기는 경험이 없을수록 이야기가 지리멸렬하든가 자기의 핵심 이슈를 이야기를 못한다든가 같은 얘기 반복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정 불능, 감정 표현 불능, 뭐 이런 것들, 자기 이야기 표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착 외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서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로 얘기하고 그때 에피소드가 뭐였는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깊이 깊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치료예요. 그 과정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애착의 회피형, 불안정 회피형인 경우가 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불안했던 거에 대해서 추측컨대 가설을 만들면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엄마 얘기가 나왔을 때 엄마 얘기를 한번 엄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간섭을 많이 하고 불안이 높아요. 그러면 엄마가 간섭을 많이 하고 불안이 높아서 그렇게 CCTV처럼 캐물을 수밖에 없던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커갖고 그런 거 같은지 가설, 추측컨대 얘기해보세요. 아는 게 없어요. 다 억압돼 있고 표현이 안 돼 있고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정신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조금씩 이야기를 더 하게 하다 보면 조금 구체화 명료화가 가능하면서 자기를 좀 심리적인 심성이 생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저래서 저랬구나. 아내가 저래서 저렇구나. 이런 거가 바로 애착 정신화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치료다. 너무 멀리 보실 게 없어요. 그리고 근데 난데없이 상대방이 난리를 핀다. 그것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킨들링 이펙트라고 똑같은 강도의 자극이 주어져도 끊임없이 자극을 하면 여기가 부시갯돌 불 붙듯이 불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게 외상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작은 외상까지도 아닌데 작은 계속 귀찮게 그러면 꽉 차져 여기가. 그냥 지푸라기 하나가 차곡차곡 싸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터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푸라기 하나밖에 안 얹었는데 얘가 왜 터지지? 이게 이제 낙타에 지푸라기 하나씩 올리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를 올리는 순간 낙타가 주저앉는 이야기잖아요. 더 센 외상도 아니야. 그냥 하나씩 쌓이다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남편이 술 많이 먹고 온 것도 아니고 늦게 온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잘못한 거 딴 때보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제는 내가 새끼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곡차곡 지팡이가 싸다가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밑에 쌓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푸라기를 그때그때 표현하고 살 수 있다면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에 터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치료예요. 참아야 하는 이라가 치료가 아니라 참아야 하는 이라가 치료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표현하냐. 그래서 제가 그 최민수랑 강주은 부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강주은이가 너무너무 뭐랄까 몰라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사람 만약에 최민수 같이 이렇게 터프하고 뭐 치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같이 막 붙을 텐데 강주인은 아무개 아빠 뭐 어째 뭐 해가면서 완전히 그 터프가 아니라 손 안에 쥐고 흔들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 애착 정신화하기 그 마음을 이렇게 아주 이 지푸라기부터 더 커지지 않게 살살 얘기해가면서 그냥 그러면 최민수한테도 좋잖아. 자기가 이렇게 막 울뚝불뚝 살면서 이 폭력적인 게 나오면서 경찰서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 뭐 누구 때렸다고 가고 막 이러는데 강준하고 같이 나올 때 보면은 엄청 순한 양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강주은처럼 암흑의 아빠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야생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정신화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부모가 아동해 혹은 아동이 그러니까 부모가 아동해 혹은 부모가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상태들 혹은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른 내적 상태와 연결시키는 거. 이게 바로 애착 정신화학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시키는 게 알아차리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내적 작동 모델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부호화됐다. 암호화됐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극이 왔을 때 그것들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연결시키는 거. 이게 정신하고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괜히 왜 저래 발작해 이유도 없이 요것들을 뭐하고 연결시켜서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신학. 그러니까 연결한다. 연결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파편화된 경험들을 자서전적인 일관적인 이야기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파편화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심리학에서도 파편화됐다. 프래그멘티드 됐다. 근데 응집적인 자기를 만든다. 코이시브한 자기가 된다. 이런 게 다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 구조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얘기, 이 연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 영적인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우리 애착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홀로, 혼자, 누구도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연결이 됐다? 그게 어태치먼트? 우리 신앙적인 얘기로 하면 사랑?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 연민, 긍휼, 어태치먼트, 연결.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 코이시브하게 응집력 있게 연결시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이, 엄마, 상담자, 우리가 고통이라는 빨간 줄로 연결돼서 함께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담실 안에서 아이, 엄마, 상담자가 고통이라는 빨간 줄로 연결돼서 함께함이라는 것들이 효과적이었다. 이게 애착 기반 정신화 하는 장이죠, 필드. 여기서 우리가 일단 연결을 갖고 처리를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까지가 애착 기반 정신화하기에 치료적인 과정이다 라고 나오죠. 네. 우리 챕터 맨 마지막에 요약이라는 데를 한번 가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책을 읽긴 읽었는데 노출 치료가 뭔지도 모르겠고 전이 초점 치료가 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 얘기만 나와서 책은 읽긴 읽었는데 나는 노트를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 치료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말해보세요. 노출 치료가 무엇이다? 노출 치료가 뭘까요? 네, 그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법인데, 어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자기한테 뭐 이렇게 공포를 줬다거나, 불안이 왔던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게 그 당시는 안도감을 주지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더 강화되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노출 치료?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노출하면서 하는 치료들? 네, 그렇죠. 네네. 네네. 지금 이제 특히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 치료죠. 그래서 사회공포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포증이 이제 노출 치료인데 이를테면 뭐 나는 뱀이 무서워요. 그러면 뱀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럼 뱀이라는 말에 노출됐을 때의 어떤 안정적이고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뱀이라는 글씨를 보고 뱀이라는 그림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노출 그리고 실제 뱀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뱀을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점진적인 노출 이런 게 노출 치료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불안의 인내도를 높인다. 여기 인내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선생님들 보고 톨러런스, 어떤 인내,
내성, 참을성.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보고 제가 책을 못 읽고 와서 질문할까 봐 불안해서 수업 못 들어와요. 이게 아니고 톨러런스를 가지세요. 불안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나는 노트를 못 했는데 질문할까 봐 못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오세요. 그게 톨러런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이라는 거는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점점 강화가 되죠. 그거를 회피하는 것이 점점 강화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노출하면서 좋은 경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보면은 반드시 무서운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막 부모가 싸우는 소리 때문에 큰 소리만 나면 막 벌벌벌벌 떨었어. 그래서 큰 소리만 나도 그냥 완전히 위축이 됐는데, 아, 큰 소리하고 부모 싸움하고 연결을 안 하고, 다르게 거기를 연결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연상이 이렇게 연결됐던 거라고 다른 걸로 연결하면 부모 싸움하고 큰 소리하고 연결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노출을 함으로써 불안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면 안 돼가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내성을 기르는 거죠. 인내도를 기르는 게 노출 치료예요. 네. 음, 여기 그러니까 207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과가 있는 모든 상담 방법들은 사실상 외적이든 내적이든 공포 자극에 대한 통제된 노출을 포함한다. 예, 요거예요. 무엇이 무서운데 그것들을 계속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노출을 이야기한다. 근데 사실은 노출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개인 상담도 사실 노출 치료예요. 우리가 상담 와서 간증을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행복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죄책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노출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싫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선생님들이 자살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피하고 싶어하는 두려워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안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 이게 말하자면 꼭 우리가 기법적인 노출 치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착 외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그 외상에 대한 직면이 결국은 치료라잖아요. 예를 들면 네, 요새 이제 그 외도 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개인의 노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현상만 이야기 드리는 건데 내가 이거를 연착륙시키느라고 어 이제 만나는 횟수, 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배신감을 느껴서 어 내가 연착륙 말고 그냥 확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 쪽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고 힘들어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최악의 불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직면함으로써 불안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노출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 행위라 자살 시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어 바텀을 안 건드려야만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최악을 가정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부부싸움도 무조건 붙여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일이 예상이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 상황에 대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면하는 거, 노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긍정 심리학, 우쭈쭈 칭찬 조언만 해갖고 상담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산인 거죠. 결국은 우리 상담도 일종의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선생님. 두 번째 거. 집중 노출 치료 과정의 복잡성이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노출 치료 과정은 불안, 인내도를 개선할 예, 뿐 불안에 아니라 대한 인내도, 불안에 대한 내성. 음, 이전에는 1볼트만 다도 내가 완전히 전기에 감염되는 것 같이 과민했는데, 음, 근데 이제는 3볼트, 5볼트, 10볼트 뭐 가능해진다. 불안에 대한 인내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민할 경우에는 또 과민한 이유가 있잖아요. 과도하게 각성될 때는 과도하게 각성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또 타당성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줘야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되게 편집점이야. 그래서 늘 의심하고 사람의 뭐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책을 끊으려고 움직이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마치 투마치 인포메이션 주듯이 그 사람의 편집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반응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과도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도 어떤 급작스러운 외상을 입었을 때는 과도한 의심과 과도한 각성이 생겼을 때 너한테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돼? 아, 지겨워! 이게 아니라 고 패러노이드한 고 단계를 지나갈 때는 거기 수준에 맞춰서 과도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이래서 이러고 있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몇 시쯤 도착할 거야. 등등.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태에 맞는 가능성. 이게 중요한 거죠.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에 대한 인내도를 개선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급작스런 급성 외상을 입었을 경우 뜻하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행을 갑자기 경험했을 경우에는 불안 인내도가 바닥을 쳤겠죠. 그러면 그때 맞게 해줘야지. 네가 애기야, 네가 뭐야 그러면서 내 수준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사람에 맞춰서 민감한 반응성, 예,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 새로운 연합, 줄긋기가 뱀 생각만 해도 나는 재앙이야가 아니라 뱀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집안에서 펫으로 기르기도 해, 뭐 등등 여러 가지 연합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합을 다르게 치료 과정은 두려움을 넘어 여러 가지 정서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것을 포함한다. 이게 정신화예요. 탐색하고 이해한다가 정신화예요.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보세요. 그 뒤에. 노출 치료 과정은 외상 경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촉진하며 제가 이 이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막 파편화되어 있는 거. 이제 어디에 분노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유 없이 내가 승질이 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파편화된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꿰어지는 거, 구슬이 꿰어지는 거, 뿔뿔이 흩어진 바닥에 뿔뿔이 흩어진 구슬들이 이렇게 꿰어지는 거. 그렇게 일관성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을 촉진하며 이것은 안전한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애착 외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크게 손상시킨다. 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외상후가 생기는 건데, 어떤 외상, 사건적인 외상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외상에 생기는 스트레스 장애보다 애착 외상인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 조절이 힘들다. 그러니까 정서 조절에 대한 것들을 되게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한 것도 이제 이번 챕터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뭔가가 여기가 막 굉장히 분주해. 근데 이 정서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뭐 등등등 여기 페이지에 나오죠? 어디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정서에 대한 이름 붙이고 정서 조절하고 그거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페이지 잘 찾아보세요. 194쪽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정서 조절 훈련은 정서 조절 훈련은 정서를 찾아 이름을 붙이고 정서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정서적 정서 상태를 예방하고 부정적 정서 상태를 예방하고 정서를 견디는 인내력 및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 수용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흘러가게 하고 그 감정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네, 우리가 내 정서를 내가 조절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는 가능하잖아요. 평소는 가능한데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 정서 조절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한 게 정서를 찾아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이름을 붙이고 내가 이 정서대로 액팅아웃 했을 때 혹은 이 정서가 표현이 되지 않고 표출됐을 때의 결과를 분석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정서를 견디는 인내력, 톨러런스 우리 부정적 정서를 떨쳐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내해내는지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그래서 이 정서를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서 수용하고 부정적 정서를 흘러가게 하고 막아버리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고 그 감정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이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카운터 프로젝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와서 내가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센 볼이 넘어오면 세게 던지고 그냥 누가 치면 나가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데 반사적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 자발적, 의도적 인 단어가 요번 챕터에 나오잖아요. 정서 조절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기술들은 매일매일의 정서적 불편감을 대처하는 데 실제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기술 집단은 매닝거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 방법으로 사용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까처럼 변증법이라는 게 수용함으로써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를 어떻게 네이밍을 하고 잘 관찰하는 거죠. 정서를 네이밍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부정적 상태를 어떻게 견뎌냄으로써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정서를 흘러가게 함으로써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비교적 내 정서를 잘 조절하고 있다. 라든가, 나는 진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다. 누가 좀 지혜를 나눠줘 보세요. 우리가 정서만 잘 조절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지 않아요?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정서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정서를 잘 조절하고 잘 표현하는 거. 정서를 억압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니라 잘 수용하고 잘 표현하고 잘 흘려보내는 게 성숙한 거잖아요. 음. 네, 저는 어, 그 이름표 붙이기 이 부분에서 여기 감정이라는 어떤 강의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름표 붙이기 이런 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음으로 듣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 이제 이런 거를 작업을 했던 게 갑자기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그 이후로 제가 했던 그냥 저만의 그냥 그거는 지금 약간 그 분노, 화나고 막 이거는 2차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나의 감정은 뭔가, 그 밑에 나의 어떤 정서가 흐르고 있길래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러는 건지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밑에를 찾아보면 일단 저에게는 약간 공포, 두려움 그런 게 이제 기저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회피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집을 바깥을 나간다든지 약간 이렇게 나만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게 저의 주된 방어 기제였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이 챕터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출해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직면해보자. 그런데 막상 두려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직면하면 사실 제가 느꼈던 그 두려움의 사이즈보다 그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남편은 알코올릭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부시고 막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너무 무서운 거죠, 저는. 근데 25년 동안 살면서 다행인 건지 일단 저를 향해 물건을 던진 적은 없고 나를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왜냐면 나를 때리지는 않아. 물건을 집어 던지지만 그게 무섭고 그 소리가 너무 공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해를 입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사이즈가 제가 그 공포의 사이즈가 실제로 보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 내가 신고를 하면 돼. 112에 신고를 하면 돼. 이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그런 이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라는 그게 사이즈가 딱 이렇게 직면해서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림자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에 되게 쥐는 조그만데 이만한 어떤 곰처럼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막상 그걸 사이즈를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저만의 이름표의 사이즈가 작아진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되게 신기한 일은 그게 작아진 걸 제가 인식하니까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그걸 옆에서 제가 그 동반 의존인지도 몰랐을 땐 옆에서 막 조용히 해, 뭐 이렇게 뭐 닦아주고 치워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어떤 최절정으로 다다르더니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편의 그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서나 감정이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의 사이즈는 막상 이게 직면하면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근데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두려움에 이제 이렇게 갇힌 그런 내담자나 이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상담할 때도, 막상 그거를 딱 이게 열어서 보면, 딱 문을 열고 나가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가 상상해서 더 이거를 크게 느낀다. 라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뚝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딱 직면했을 때,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감당할 수 있더라. 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럼 이 스승님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 그, 저기, 저는 그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음. 노출 치료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집단을 해보면 정신화까지 가지 않고 노출만 시켜서 사람들이 트라마타이즈 되는 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음. 그러니까 특히 교회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냥 나누라고 그러니까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저는 나눌 때 막 디테일하게 뭐 비가 내렸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는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게 지금도 어떤지 이런 건 이제 옆에서 질문도 해주고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정신화가 돼야 되는구나. 제가 보면서 그런 좀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이런 우리가 회복 그룹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제 느낌에 그 내담 그 학생들을 배를 갈라놓고 그냥 연체로 집에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인데 노출이 목적이 아닌데 노출이 목적이 아니라 함으로써 직면이 가능해지고 불안 인내도가 높아지면서 정신화가 가능해지는 게 이제 그 노출의 목표인데 자칫 교회 치유 집회 이런 데 보면 뭐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노출에다 너무 포인트를 두니까 그 뒤에 노출은 수단이고 그 뒤에 그럼으로써 회피함으로써 강화되는 두려움이 약화되고 이해가 되면서 탐색 가능해지고 정신화 가능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노출을 하는 건데 교회에서 자칫 뭐 장로들한테 고백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두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해갖고 노출에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유 집회 갔다 와서 이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 노출만 했기 때문에 깨져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노출이 치유집에서 노출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치유집회자가 들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픈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때 아픈 분들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인가 언제 얘기했지만 피암시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너 피곤해 보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곤한 것 같고 너 이렇게 보여 그러면 완전히 그런 것 같고 누군가의 암시적인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먹는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치유라는 어떤 신기루 환상을 갖고 갔는데 그냥 노출하라고 그러니까 대책 없이 노출하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약한 분들. 그래서 노출의 포인트, 방점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노출 치료가 노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오셨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제 주변에서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모든 상황을 디테일하게 경험을 하고 그때 감정이 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몸부터 물어봐요. 잠은 잘 오냐? 밥은 잘 먹냐? 그랬더니 뭐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못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증상이다. 얘기하고 몸에 어디서 느꼈던 것 같으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물어보면 잘 모르시고 몸을 물어보면 좀 잘 얘기를 하세요. 몸에 어디서 느껴지냐. 그럼 뭐 느껴진다 그러면 그 느낌만 가지고 우리가 정서를 파악 못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잘하는 질문은 그거를 느꼈을 때 그게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를 이분이 계속 연상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그 감정하고 닿으면서 해소가 되시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좀 탐구하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개인 상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해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도와야 될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죠.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할 때 성인인 경우 한 8명 정도의 이제 집단 리더와 코리더 이렇게 해갖고 좀 안정적인 이 세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카리스마틱한 치유 은사가 있으신 분이 뭐 몇백 명을 놓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작용들이 있죠. 연약한 분들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제 그 노출을 하고 나서는 방어가 깨져갖고 완전히 힘들어하시고 공동체에 창피해서 이제 떠나버리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읽은 195쪽 정서적 훈련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쯤 그 다음 문단에서 하나, 둘, 셋, 6번째, 7번째 보면 연구 결과들은 변증법적 행동치료 상담자가 내담자를 수용하고 이게 어포메이션이 긍정해 주는 거잖아요. 내담자를 긍정해 주고 그렇구나. 그리고 돌보주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담자가 자기를 덜 공격하고 less self-attacking 더 사랑하게 되는 것 more self-loving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너가 그랬구나. 어퍼메이션. 맞아, 맞아.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밸리데이션, 타당화해주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상대적으로 기준에 부족했어. 뭐 등등등 내가 엄마를 괴롭혔어. 내가 뭐 남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공모자야. 뭐 등등등 물론 자기의 책임 부분과 자기의 주체적인 기여분을 찾아가는 것은 건강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셀프 어태킹,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런 걸로 자꾸 파고들고 셀프 어태킹을 하게 되는데 상담 관계에서 치료적인 동맹 속에서 어프로메이션 맞아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돌봄과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정신화 이해를 받게 되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어태킹할 필요가 없구나 난 게으른 게 아니었고 내가 우울한 거였어 라든가 내가 이 상황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굉장히 불안해서 그렇게 회피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내 불안을 전수하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강박적으로 내가 불안 속에 묶어놨어.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서 셀프 러빙이 생기고 셀프 어태킹이 줄어드는 거. 이게 바로 애착 정신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해가 줄어드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수용하고 보호하며 자율성을 인정하고 한편 그러면서도 그게 수용하고 보호하고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이게 이제 또 변증법이죠.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대한다.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이 바로 변증법이다. 수용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용을 해주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변화를 위해서 직면시키고 이런 두 가지의 균형을 잡히는 게 변증법이다. 결국은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걸 현재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어퍼메이션, 밸리데이션, 케어링 해주는 것 그리고 변화하라고 직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상담에서 세심한 반응성. 우리가 애착이 결국은 세심한 반응성. sensitive responsiveness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상담에서 세심한 반응성이라는 게
양육에서 세심한 반응성과 다르지 않다. 이게 바로 위니컷 이론하고 비슷하잖아요. 서너 살 아이와 놀이하고 있는 엄마와 같은 것이 상담 현장이다. 그래서 아이가 놀이하는데 지난번에 이너 스피킹, 혼잣말 하는 거. 이게 홀로 있을 수 있고 자기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서 그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의 세심한 반응성이나 양육에서의 세심한 반응성이나 평행관계다 해갖고 계속 위니캇이 유아의 발달을 이야기할 때 상담과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침범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고 직면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거는 굉장히 침범적인 거고 그것만 하면 그런데 홀로 있을 수 있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긍정해주고 타당화시켜주는 것과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럼 아까 요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정서 얘기하다가 일로 다시 왔죠? 어,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를 위해 개발된 상담 방법들은 애착 외상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둔다. 네. 변증법적 행동 치료가 가장 잘 연구되고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다른 상담 방법들도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었다. 이 모든 상담 방법들은 장기 상담 방법들이다. 이론적인 관점들이 서로 다르나 이 모든 상담 방법들은 중요한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문제를 다룬다. 네. 그리고 그 경계성의 특징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오죠. 193쪽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한 상담 방법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경계성 성격 장애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넓혀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특히 이제 경계성에서 그 키워드라고 하면 버림, 유기에 대한 민감성으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친밀한 관계, 강한 정서적 반응, 아까 얘기 발작적인 아주 강한 충동적 자해 행동들이다. 음. 이게 이제 경계성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혼란 회착에도 가깝고 물론 경계성이라는 큰 범주 안에도 우리가 범주로 나눈 거하고 그다음에 차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신증에 가까운 발작적인 경계성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좀 온건한 경계성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특징으로 보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 혼란, 대상에 대한 일관성 없음, 굉장히 충동적인 정서, 그리고 자해 행동, 뭐 이런 거, 유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애착 기반 정신화 하기가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이야기가 정서를 조절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내포된 정서들, 갈등들에 대한 알아차기를 증진시킨다. 전이 초점 치료는 애착 안정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정신화 기반 상담은 장기 추수 연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역동정신치료의 치료적인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장기 치료이고 그런 장기 치료인 반면에 또 행동 치료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적 변화에 대한 측정치를 하기도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애착 기반 상담도 후속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 뭐 입원 횟수가 준다든가 자해 횟수가 준다든가 후속 결과들을 보면 이런 그 경계성에서 유의미한 치료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동정신 치료도 그렇고 이렇게 아까 노출 치료도 뭐 12회기 내지는 인지행동 치료 뭐 24회기 이렇게 단기간에 하는 것들은 비포와 애프터 아니면 통제 집단과 그런 뭐 그 다른 집단, 뭐 대기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역동정신 치료나 이런 것들은 비교가 가능하지 않고 굉장히 장기 상담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측정치로 내놓기는 어려운데 후 중단적인 추후 추수 면적을 봤을 경우 입원 횟수의 빈도가 줄고 자해 횟수가 줄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줄더라라는 것들로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읽어보세요. 경계성 성격 장애의 진단이 다면적일지라도 애착 외상과 관계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착하지 못한다. 복합 외상 스트레스 장애들은 많은 영역의 진단을 충족하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네. 이로 인해 복합 상담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전형적으로 각 단계에 맞는 상담 방법들이 있다. 안전을 획득하기, 외상을 처리하기,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네, 이게 이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안전 획득하기, 치료적인 동맹을 잘 맺으셔야 되겠죠. 애착 치료적인 동맹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치료적인 동맹이죠. 안전을 획득하기, 치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미 동맹, 뭐 한일 동맹 하는 식으로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치료적인 동맹, 치료적인 동맹을 맺어서 안전하다. 일단 안전을 획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외상을 이제 다루는 거죠. 프로세스를 다루고 그럼으로써 기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 이런 장기 상담 방법들은 복합적이고 잘 정의될 수 없어서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고무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개인 상담은 대부분의 심리 장애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 방법에 대들보였고 외상뿐 아니라 다른 심리 건강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충분한 연구들은 외상을 위한 집단 상담의 가치를 지지한다. 그러나 누가 집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거나 누구에게 어떤 구체적인 유형의 집단이 도움이 되는지를 권고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지침이 거의 없다. 정신화하기와 안정애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정신화하기와 안정애착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상담의 이득이 제일 컸다는 것을 고려하면 외상을 위한 커플 및 가족 상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매우 염려된다. 네, 여기서 우리가 커플 상담, 부부 상담, 커플 세라피,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개인 상담이 현재 우세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분이 여러 군데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이 학우들이 발표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한테 뭔가가 자극이 되고 이상한 끌게 스트레인지 어트랙터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인해서 내 안에서 뭔가가 공명을 하면서 끌어내어지고 그 연상을 통해서 내 60평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떠오른다든가 그리고 특히 이런 이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보편성, 동일시, 모방 이런 게 집단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 괴물 엄마 때문에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솔직하게 이 많은 사람한테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보편성, 동일시, 그리고 노출에 대한 어떤 그 내면화, 힘 이런 거 생기면서 개인 상담에서 가질 수 없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집단 상담이나 커플 세라피, 부부 상담 아니면 뭐 가족 상담, 물론 가족 상담 이런 것들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집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마지막 거. 적어도 지난 반세기 동안 분명해진 것은 심리 건강 문제들은 예방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애착 연구들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안정감을 촉진하는 부모, 아동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초기 개입의 유망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런 애착 기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음, 이제 임신, 출산 이런 거 전에부터 잘 되면은 음, 얼마나 이런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닥쳐야 배워요. 마치 내가 이런 것들을 아기 낳기 전에 배웠더라면 이렇게 음, 생각하는데 if then 그때 그랬더라면 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때 그랬더라면 똑같은 걸 배워도 지금같이 내가 무슨 짓을 우리 자식한테 했는지 오 통제라 이렇게 안 들려요. 음, 그때는 그냥 이론으로 일로 들어갔어 일로 나가. 그러니까 그때 그랬더라면은 없어. 음, 지금 음, 하면 돼. never too late.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지금. 그때 그랬더라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발달 심리 뭐 이런 거 대학에서 전공 필수로 그러니까 교양 필수로 다 적어도 한두 과목씩은 듣잖아요. 음, 그래도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가슴 절절히 배워지는 것만큼 안 배워져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랬더라면은 그냥 음, 잊어버리시고 if then은 없어. 음. 지금 하면 돼, 지금. 이 개입 방법들 중에 일부는 임신하자마자 시작하는데 정신화하기에 분명한 초점을 둔다. 실제로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는 애착 관계에서 정신화하기를 하는 것의 잠재적 이득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공통 요인 상담의 취지를 정당화한다. 네, 지금 여태까지 한 게 plain 음, old therapy. 굉장히 음, 상식적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은 민감성 있는 반응성, 그것이 결국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이 세심한 민감성을 갖고 상담을 하면 그러는 음, 애착 외상에서 조금 안정감도 느끼고 외상도 처리하고 삶의 질과 기능도 높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거예요. 네,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책을 그,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읽기는 네, 네, 읽었는데 페이퍼를 못 네. 쓰시겠다고. 네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내적인 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집단 상담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예, 근데 지금, 이 교수님의 설명과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을 때 저도 제 안에서 잊고 있었던 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공동체에 굉장히 힘이고 중요함이구나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상담 그리고 그냥 개인 상담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집단 상담이 굉장히 필요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누군가의 말이 꼭 직설적으로 주어지지 않지만 내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서 초점 상담에 대한 거 페이지 한번 191쪽 한번 볼까요? 191쪽 보면은 그 네모 박스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여덟 번째 줄 요약하면 거기 한번 볼까요? 정서 초점 상담 다 찾으셨어요? 네. 정서 초점 상담의 주요한 요소들은 협동하는 상담 동맹을 발달시키고 아까 안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상담 동맹을 발달시키고 애착 욕구들과 두려움들을 타당화하고 없애지 말고 너 왜 이렇게 붙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게 쳐내지 말고 타당화하고 애착 욕구 인정해주고 두려움 당연히 두려운 거 타당해주고 정서적 반응들을 제공하고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셨죠? 왜 애착에서 감정의 중립성이 아니라 개방해라. 그러니까 정서적 반응을 제공하고 접근 가능성과
반응성을 정서적 접근 가능성. 정서적인 접근 가능성과 반응성.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 이론을 하면서 접근성, 반응성 얘기가 무수히 나오죠. 접근성, 반응성.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반응을 해줘야 되고,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기 정의, 자기를 잘 세우고, 우선 자기가 서야 자기가 아까 셀프 어태킹 자꾸 자기를 공격하고 비하하고 혐오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의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안정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두 가지 산맥이었잖아요. 자기와 관계. 나를 세우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배신, 유기에 관련된 관계 상처들을 치유한다. 이게 정서 초점 상담의 주요한 요소들인데 정서 초점 상담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빼고 읽어도 우리가 이제껏 공부했던 애착 기반 정신화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죠? 네네. 네. 누가 좀 더 얘기해 보실까요? 저기 교수님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방금 정서 초점 상담이랑 그 뒤에 보면은 전이 초점 상담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떤 좀 차이가 있고 전이 초점이 어떤 건지 좀 모르겠는데 아, 네네. 설명을 정서 좀. 초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애착 기반 정신화하기처럼 서로 동맹을 잘 맺고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잘 세우고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이 정서 초점. 우리가 애착에서 정서 강조했잖아요. 이게 별 차이가 없고 그러면 전이 초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이 초점에가 몇 쪽이죠? 여기 있구나. 전이 초점 196쪽.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근간이 되는 행동이론과 대조적으로 전이초점 상담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정신역동 상담 방법이다. 네. 그 행동이나 이런 그 측면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정신 역동적인 쪽에 더 치중을 한다. 그다음에 그 결과 전이초점 상담은 정신화 기반 상담과 상당히 중첩되는 면들이 있다. 정신화 특히 기반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막 탐색해서 연결을 찾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정신화 기반 상담이. 전이첩동 상담도 뭐예요? 그 발생학적인 것들이 역동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현재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어떤 전이, 역전이, 투사적동일시로 드러나는가를 바라보는 게 전이 초점이고 정신역동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화학이랑 되게 비슷하다. 연결을 찾아가잖아, 연결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발생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지금 여기서 현재 어떤 역동적인 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상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전이 역전이로 상담자하고 나 사이에서 그게 재현이 되느냐. 이게 전이에 초점을 둔 거죠. 역전이에 초점을 둔 거고, 그게 바로 역동정신치료고. 그러니까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특히 두 접근 방법이 애착관계와 관련된 정신화하기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죠? 나의 예. 애착 관계와 관련된 정신화학이다. 그러니까 나와 누군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상실과 분리가 됐을 때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해하고 연결점을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나의 관점에서 전이 초점 상담과 정신화 기반 상담 사이의 차이는 이론적 용어와 강조에서 차이일 뿐이다. 예, 이거 이론, 뭐예요? 이론적 용어 강조에서 차일 뿐이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론의 이름이 암시하듯 전이 초점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 관계를 강조하며 내담자가 전이라는 것 자체가, 전이라는 것 자체가 내담자가 나를 자기의 과거의 관계 경험으로 투사해서 보는 게 전이잖아요. 역전이라는 거는 내가
상담자가 내담자를 나의 관계 경험에 비추어서 보는 게 역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적 작동 모델처럼 관계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탐색을 하고 이해를 해서 연결점을 찾는 게 청신화 기반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와 강조점이 다르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내담자가 과거의 애착 경험들을 상담에서 전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러한 전이가 탐색되면 이해될 수 있다. 이해될 정신화 수 될 있는 게 정신화다. 네. 즉 즉, 상담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직접적인 정서 경험을 상담자가 해석해 주는 것은 표상 세계를 더 잘 통합하고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더 잘 이동하고 정신화하기 능력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여겨진다. 네. 전, 그래서 이제 전이라는 게 과거의 나의 관계 경험, 정서 경험, 이런 거 대상에 대한 경험들을 상담자한테 상담자가 내 과거의 인물처럼 하는 게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는 거를 내가 깨달으면, 아,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보고 관계를 맺는구나. 이를테면 내가 악마 경험을 했으면 천사를 만나도 악마처럼 내가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상담 속에서 here and now, 상담자를 그렇게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정신화학이잖아요. 그게 역동상담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정신화학이랑 별반 다른 게 없다. 용어가 다르다. 그다음에 전이 초점 상담의 정신분석과의 관계와 일치되게 전이 초점 상담은 과거의 경험들을 현재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강조한다. 네, 그거예요. 과거의 경험들, 내가 과거의 중요한 타자들, 최초의 양육자들 하고 해서 어떤 발생학적인 경험을 한 게 내 몸에 부호화되고 암호화되어 있다가 현재 관계에서 재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생활에서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를 똑같이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한테 하고 있더라. 이게 전이 초점이죠. 이해하셨어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네, 네, 네.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네, 네. 이번에 그러셨거든요.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애착이 형성되면은 뇌가 변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네, 맞아요. 예, 네, 뇌가 그렇게 애착 정신화가 되면은 뇌가 옛날에 그런 뇌가 회로가 바뀌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애착 이론의 특징이 몸, 마음, 뇌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선생님 제가 그 추천해드린 사랑을 위한 과학을 읽어보시면 얇아요. 책이 네. 얇고 재밌어서 금방 읽으셔요. 사랑을 음, 위한 과학을 읽어보시면 음,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뇌의 변형계와 음, 나랑 공명을 하고 서로 음, 조정을 하고 서로 조절을 해서 서로를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음, 나와요. 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느냐를 그 사랑을 위한 과학이 애착 이론을 이 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우리 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뭐 네. 전두엽, 후두엽,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복잡한데 그걸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해놔갖고 되게 음, 쉬워요. 아, 그리고 이 애착에 대한 이론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책에 어떤 게 나오냐면 굉장히 그 애착 외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분리 상실에 대한 과각성이 된 이제 음, 부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분이 출장을 가거나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힘들어지더라. 라는 음,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 이제, 그래서 함께함이라는 게 애착에서는 신체 정서적인 근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용성, 근접성, 반응성 이런 얘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신체 정서적인 근접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돼서 음, 함께함, 음.
우리가 이제 잘난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걸로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조금 옹이진 나무들은 부모를 지키잖아. 백수 아들, 뭐 백수 딸, 뭐 그런데 그 근접성이라는 것만큼 애착에서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애착에서는 근접성, 반응성, 유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책을 자세히 읽지를 않았는데요. 네, 아까 그 정서적 초점에서의 관계에서, 응, 어, 그냥 저는 이제 상담가로서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로서 현지에 있을 때, 경험들을 지금도 한국에서 때로는 경험하는 거가 이제 애착의 연결 있잖아요. 아까 바로 조금 전 선생님이 그 애착의 그 관계가 뇌의 회로를 바꾸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근거가 사실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저는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또 그렇게 상담가 입장이나 돕는 자 입장이 어떤 경우를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의 그게 부합되는 게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그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마지막 말씀. 전 지금 살짝 제가 좀 머리가 좀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폭풍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놀래잖아요. 그럴 때, 저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유령인가, 뭐 예수님인가, 맞아 이러면서 혼돈 속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기른 고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이시면서 아무도 예수님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러나 서로는 다시 공감하고 교감하고 애착하는 예로 볼 때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묵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먹이시는 예수님, 또 조용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스피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섬기시는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상징이 만남, 애착의 연결이라는 좋은 성경적인 어떤 장면으로 저는 연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중독된 사람들과의 함께 산다는 건 제가 같이 중독이 돼 버리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 초점이 아니라 너가 그것이 회복이 됐냐, 문제가 해결됐냐 초점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관계 초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나라 문화와 그 개인의 문화를 익숙하게 알아가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차이, 우리나라면 티, 뭐 커피 같은 걸 이제 디저트 만남을 한다거나 항상 간단한 거라도 음식을 준비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선교지에서 되게 중독 회복 사역을 할 때는 큰 자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먹이신 예수님처럼 그냥 간단한 거라도 같이 따뜻한 음식을 먹고 생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뭐 이것을 했냐, 또 담배 먹었냐, 또 술 먹었냐, 또 약했냐, 뭐 이런 질문보다는 너희들의 그동안 생활이 어땠어? 하는 그런 평범함 속에 같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간단하게라도 거기는 이제 디저트나 뭐 캔디, 초콜릿, 과자 이런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같이 따뜻하게 음식을 먹는 게 그들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애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나 어떤 중독의 이슈는 해결되지는 않은데 해결되지 않은데 그 관계는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야,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살 거면 베이스 하나를 개척한다. 이런 소진성은 있는데 관계성은 강화돼서 지금도 이제 연락 나누고
또 서로를 걱정해주고 그 중독의 선상으로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런 뭔가 일을 하고 나면 빨리 고백하고 내가 또 그랬어.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막 신이 나는 보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잃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또 다른 카메라가 말로 켰네. 테이블 미니스트리, 예. 식탁 사역, 테이블 미니스트리에 그냥 식탁 사역을 하는데, 우리 애착에서는 신체 정서적인 관계라서 먹이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데는 항상 테이블 미니스트리가 있죠. 물고기를 나누고, 뭐를 나누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체적인, 물론 여러 가지 섬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인 근접성?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징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밸리데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200쪽에 여섯 여섯 번째 줄에서, 크루토와와 포르의 접근 방식의 핵심 원리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애착의 맥락에서 정신화하기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원리와 일치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타당화되고, 그래, 너 우울할 만하지. 그래, 그 상황이라면 불안하지. 아, 그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타당화하고, 지각되어지고 seen, 이해되는 관계로 조건들을 창조하고 애착 외상과 그 이후의 피해와 전형적으로 관계된 비타당화 경험들에 대응하고 정서 표현과 발달을 격려하는 것을 추구한다. 계속 이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귀에는 익숙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타당화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네. 음, 같은 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처리하기와 감정 견디기의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가 방금 네. 하신 설명과 좀, 그러니까 네. 타다해 주, 이거가 이제 우리가 아까 노출도 하고 직면도 하고 회피하지 않고 이래서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푸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갈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막 작업을 하는 거를 프로세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애착 외상에 대해서 프로세스 작업을 하고 그걸 담아주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료적인 동맹, 안정적인 관계가 돼야지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게 노출이 되고 그 프로세스를 한 거를 담아주고 컨테인먼트. 그럼으로써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삶의 질과 기능이 향상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닝 해주고 프로세스하고 컨테이닝 해주는 경험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거를 내가 프로세스 해주고 컨테이닝 할 수 있는 정신과 기능이 내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계속 이것들이 포스터링,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함으로써. 음, 중독자분들 사역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좀 되게, 어, 제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도 뭔가 그러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 스스로에게도 마셨니, 담배를 폈니, 이렇게 좀 자책하는 말들보다는 공부를 하고 또 상담을 받으면서 좀 그렇게 밸리데이션도 받고, 어, 따뜻한 말들과 좀 그런 컨테이닝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그거를 이제 해주기 시작할 때 끊을 수 있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되게 좀 귀하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네,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그런 수용과 담아주기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셀프 어태킹, 자기에 대한 공격에서 셀프 러빙,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중독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나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는 조금 짧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지만 애착 정신화학이라는 관점으로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애착 정신화하기만 중요해, 다른 건 안 중요해 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이 앨런 박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상담에 네. 지금 그 EMDR이 그 처치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효과는 있지만 논쟁이 있다. 그 네.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뭐 시금석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착 관계 안에 정신화하기까지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논쟁의 부분이 있는지. E, I, M, movement, D, desensitizing, R, reprocessing.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과잉 감각된 것들을 재처리하는 기법이에요. EMDR이. 그래갖고 저는 해본 경험이 없지만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뭔가가 디태치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게 EMDR의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 기법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굉장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뇌의 가소성, 기적을 부르는 뇌. 한국 번역 제목으로는 기적을 부르는 뇌예요. 거기 보면은 요 비슷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뭐 일산인가 어디 이게 막 이렇게 EMDR 비슷하게 이 컴퓨터 화면에서 막 이 눈을 굴리면서 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센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효과 있는 뭔가가 설명이 많이 되고 사례도 많이 제시가 돼 있어요. 한번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네, 제 친구가 그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거를 자기가 상상을 하고 있고, 저기 상담 선생님이 손을 일로 가면 눈동자가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따라가면서 그걸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믿는 건 저녁에 우리가 잘 때도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좌뇌, 우뇌가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는데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네네네. 네. 그런데, 아, 그 비슷하게 좀 전에 제가 기적을 부르는 뇌라는 그 번역본, Brain That Changes Itself. 그건데, 많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막 안구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안구는 이 좌우로 하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그 얘기가 경감되는, 완화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좀 다른 뇌의 활성화, 꺼진 뇌를 점화시키는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마비도 개선이 되고 ADH도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꺼진 뇌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 뭐든지 우리 뇌는 보상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각이 잘못되면 시각이 발달되고 시각이 잘못된 사람은 청각이 발달되고 이렇게 보상뇌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치료법으로 만든 얘기가 기적을 부르는 뇌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EMDR은 잘 해본 적이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네네. 저 한번 해봤거든요. EMDR. 네,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네, 제 아, 네네. 상담자가 저한테 했고, 저는 이제 EMDR을 이제 공부해서 알았는데, 실제로 할 때는 되게 이렇게 볼펜 같은 거 이렇게 갖고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거에 대답하면서 내담자로서는 되게 이렇게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면서 질문한 거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조금 정신이 없는 느낌? 그랬는데, 저는 그때 되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틱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상담 회기 중에 했는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몸은 기억한다 그 책 이제 북스터디 하는데 그게 되게 장점이 그 제가 힘들었던 그 어떤 사건이나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상담자한테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보통 이렇게 다 얘기 안 이 해도 안에서 내 안에서 작용을 네네, 하는군요. 예, 예. 그러기 프로세스를 내 때문에, 안에서 하는군요. 예, 그리고 그 잠을 잘 때, 이게 꿈꿀 때, 안정된 수면인데, 그때 우리 눈동자가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그때 뇌가 아이 레피드 무브먼트. 네네. 그래서 그때 뇌가 이렇게 재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겪는 거고,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거기 그 책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상담자를 신뢰하지 않는 내담자에게 해도 효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뭔가 이렇게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효과가 많아서 이렇게 트라우마, 이렇게 외상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처치되는 실제로. 네. 네. 저도 받아봤어요. 아, 네, 얘기해 보세요. 저도 받아봤는데 저는 금방 같은 게 아니라 저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서 좌우로 안구를 천천히 왼쪽 끝으로 갔다가 오른쪽 끝으로 갔다 이렇게 그 상담자 선생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린 시절 감정과 이렇게 접촉점을 계속 찾아가는데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서 오열도 하고 이랬던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네, 또 누가 있으세요? 경험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